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은행이나 공항 등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에게 지급하는 가스총의 가스통을 재판매온 업체 15곳 등 일당 2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스통은 불발 확률이 높아 비상 상황 발생 시 무용 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김하식 기자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시중 은행에서 보관 중인 가스총을 쐈더니 계속 불발됩니다. 또 다른 가스총은 격발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화약만 있고. 시험 사용된 가스총의 가스통은 지난해 업체에서 구입해 교체한 것인데 확인 결과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은행이나 공공기관, 세관 등 6천여 곳에 폐기해야 할 가스통을 재판매한 혐의로 총포사 대표 A씨 등 15개 업체 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항이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총의 탄을 교체해준 뒤 수거한 통을 폐기하지 않고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조 연호를 지운 뒤 이처럼 자신들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속여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모의했습니다. 빈 깍지 약통 증거 없이 싹 치워버려. 극비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체별 판매 지역을 배분하고 수익금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업체들 간 수익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격 단가를 올려서 각 은행마다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재판매한 가스통의 불발 확률은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제조 공장과 중간 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달려라 부산체육, 오늘은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 경남여중 배구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단 2명의 선수밖에 없었던 경남여중 배구부가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무려 16명의 무적의 군단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 경남여중 배구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927년) 창단한 경남여중 배구부는 경남여고로 이어지는 부산의 배구 명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팀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 경남여중 여고 출신의 문지원 코치가 부임했습니다. 문 코치는 프로배구 현대와 호주 해외 진출까지 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다 각별한 애정으로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해서 더 욕심은 생겼던 것 같고 제가 경남여중을 왔을 때는 2명의 선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었는데 어떻게 선수를 모아서 6명을 만들고 8명을 만들어서 그냥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강압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문 코치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스카우트된 김가원 선수는 이제는 팀의 주 공격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선수는 176cm의 큰 키에 중등 선수가 쉽게 구가할 수 없는 뛰어난 파워를 바탕으로 한 이동 공격이 주 특기입니다. 처음에 코치님이 제 키가 커서 권유를 했는데 팀원들이 경기하는 거 보고 스파이크가 멋져서 하게 됐어요. 간절히 원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선생님이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해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레프트 김나경 선수는 팀의 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 선수는 본인이 성장하는 만큼 팀의 성장을 함께 느끼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소체 나가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2학년 때 소체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거 배우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고에 언니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로 올라간 지윤이 언니도 있어서 지윤이 언니처럼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격수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 포지션은 2학년 이주연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주전 선수로서 뛰고 있는 이 선수는 토스의 정확도와 정신력을 키워 팀의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언니들이 코트 안에서 같이 경기를 뛰니까 좀 맞춰드려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학년이 3학년이 아닌데도 빠른 시기에 주전을 꿰찰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럽고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부산 대표 출전권을 2년 연속 거머쥐며 전진하고 있는 경남여중 배구부.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3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올해는 이달 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3위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여중 배구부의 꿈이 이뤄지길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경남여중 배구부 메달을 향해!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상승했는데 부산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다 0.07% 더 떨어져 마이너스 6.1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4.0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마이너스 10.5%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 역시 마이너스 9.67%로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좀 덜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납부할 세금도 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공시가격 인하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다소 느려지는 이러한 단점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반면 부산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6.09% 상승했습니다. 부산시가 17만 5천 가구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 결과입니다. 해운대구가 전년 대비 8.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동래구 7.72%, 수영구 7.31%, 기장군도 7.3% 올랐습니다. 개별 주택의 경우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등이 진행된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주택 소재지 시공구 민원실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4월 한 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의미인데 사실 취업할 곳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현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낮은 임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004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구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98곳의 지역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 해운대구는 해양 레저 특구로 지정돼 4곳의 해양 레저 거점 시설이 건립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해양 레저 잘 어울리는 궁합입니다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특구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사업을 추진해 국비 지원은 없지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해운대구도 이러한 취지로 지난 2004년 해양 레저 특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취지와 달리 해운대구의 해양 레저 특화 사업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씁쓸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가 없는 건물은 방치됐고 단 한 번도 해양 레저 관련해서 그 어떠한 시설에 한다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시도도 안 해보고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건물도 아닌데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건물도 아닌데 재산세 내고 있고 영업행위 장치가 한정돼 있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된 사업은 문제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도 그렇고 시작 초기에 너무 의욕만 앞서서 좀 무리하게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는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 거점 시설 4곳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시설이 죽도공원 조망을 해치고 국유지인 사업부지의 특혜 매입과 운영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죽도공원 앞 덩그러니 세워진 3층짜리 건물은 2013년 건립된 후 방치돼 있습니다. 펜스는 녹이스럽고 쇠사슬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해양 레저를 위해 건립한 건물 내부에는 미역 건조대가 곳곳에 놓여 있고 사실상 창고로 전락됐습니다. 바닷가 죽도공원 앞 건립된 건물에 대한 관광객의 시선은 어떨까? 내가 봐서는 노이래관 같은데요. 이 공용 업무 아니면 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펜션인가? 카페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수년째 방치된 건물을 보는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말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7년 정도가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해양 레저 관련해서 그 어떠한 시설에 한다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시도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겁니다. 해양 레저를 위해 건립된 건물에 해양 레저를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해운대구는 지난 2013년 준공을 내준 상황. 총괄 사업자인 해운대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사업이 시행되고 여러 차례 담당 책임자가 바뀐 해운대구의 입장은 느긋했습니다.
2016년 9월 신규 사업자 재공모를 했는데 특구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자 변경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구덕포에 위치한 또 다른 해양레저 특화 사업지인 마리나 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5년 5월 화려하게 개장했지만 개장 4년 만에 현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임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청에서 이야기했던 거와는 완전히 현실이 틀립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에 식당이 많이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들어가봤기는 들어가봤는데 숙소도 뭐 닭장같이 이런 식으로 집이 돼가 있고 방이 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방을 갖다가 뭐 1박에 뭐 20만 원씩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에이펙 나루공원 수영 강변에도 휴업 상태인 해양레저 특화 시설이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은 텅 비어 있고 계류 시설과 수상 자전거 그리고 오리보트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해운대구청과 협의하고 착공 지시를 받아 관리센터와 수상 레저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부지 협의 문제와 영업난까지 더해져 운영 2달 만에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사업자와 해운대구가 해양레저시설 건물 2동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는 해양레저 건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 등록을 신청했지만 해운대구가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 지난 1월 대법원은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됐지만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여되고 있어 사업자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한 1억 원 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달 분기별로 요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손해상해는 건축물이 아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영업행위 자체가 한정돼 있고 또 이만한 걸 줘놓고 또 전문가 업체한테 잘하는 업체한테 뭐 임대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나 영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 후 사업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운대구는 동상이몽입니다. 사업주는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를 위해서 건축물 대장 생성 요구를 하였으나 패소되어 근린생활시설 영업은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재개장 운영 준비 중이고 재개장 시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해운대구는 이 해양레저 거점 시설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해양레저 사업자와 올해 하반기부터 리버크루즈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 사업 중 가장 성업 중인 동백섬 앞에 위치한 해양레저 특화 시설. 하지만 이곳은 낮과 밤 모두 카페와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객이 전도돼 상업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용역 결과와 다른 현실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 보고서에 보면 여기 운천천은 정원 상태라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수상레저 사업이지만 방파제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파도를 저희가 그대로 맞다 보니까 계류시설이라든지 푼툰 이런 부분에서 많은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은 점점 쪼그라들고 부대 사업은 조금 커지다 보니까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계절 해양레저 특구로 만들겠다는 해운대구의 창대한 계획에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첫 시작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그 현황 조사나 현장 조사나 법제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업 시행을 공고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은 사실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고 잘 운영하겠다라고 낸 신청서 자체가 가면 부실한 신청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행정당국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도 그렇고 시작 초기에 너무 의욕만 앞서서 좀 무리하게 시작되지 않았나.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양 레저나 취지에 맞게 되지 않았을 때 제한하는 규제 조항은 없었는지, 당연히 협약대로 안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환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에 대한 구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레저 특구를 보유한 해운대구. 하지만 오히려 이 특구가 해운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10년째 추진해왔지만 해양레저 특구라는 이름표를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해양레저 특화 사업의 현실. 이제는 해운대구가 새로운 컨텐츠를 늘려가기보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해양레저 특화 사업의 책임 행정과 대책 마련을 내놓을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빚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한 부산시 회장, 부산외국어대 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일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횡포,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피해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실태 및 사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지 않나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지난 4월 1일 날 부산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전유 세대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관리소장과 관리 직원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흔한 갑질의 실태는 자신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파트 근로자의 사항을 이용해서 해고 또는 이제 급여 미지급 등 근로계약상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 따르면 관리소장 설문조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6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자는 제일 먼저 입주대표의 회장, 그다음에 입주민, 동대표, 감사, 이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특히 입주민에 대한 그 부당한 대우는 2016년도에 19.1%에서 2017년도에 22.4%로 증가해서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이제는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경비원과 임대아파트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는 약 3,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갑질 사례의 어떤 유형을 살펴보면은 주체별로는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입주민이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의외적으로요. 그리고 행위별로 보면은 먼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경우, 또는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위력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급여, 해고 요구 등 일신상의 불이익을 줄 것을 협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비춰지지 않았지만 우리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뢰 위치에 있는 우리 관리 종사자들의 신분 및 지위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1일 발생한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민 난동 사건도 그 가해자는 아직도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사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어떤 권리로 당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에서도 좀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사건은 뭐 전국 곳곳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는 갑질 상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근로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 근로자, 아파트의 관리 근로자라고 한다면 관리소장, 그리고 경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주체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권을 사는 듯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런 낮은 인식들, 그들을 바라보는 낮은 인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갑질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낮은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파트의 관리 근무자들에 대한 그 처우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네. 그들의 신분상의 불이익, 그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들이 아마 그들에게 갑질을 계속 키워오는 이러한 문제로 생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더라도 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좀 불안정한 고용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실태는 어떤가요? 예. 우리 저임금의 상징적 근로자가 경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고용 부담을 실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아파트에서 우리 관리소장을 비롯한 우리 그 경비, 청소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해당 업체가 직원들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업체가 교체되거나 재선정에 따라서 용이하게 해당 직원들을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원의 그 기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모순되게도 관리비 절감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관리소장이나 관리 직원들의 감원 내지는 감봉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 부산의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전체 그 경비원의 80%를 그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차 차단기 설치 등 첨단 보안 장비를 다 이렇게 다 구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직접 이제 직원을 채용하던 외부 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던 간에 보통 그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또는 그 미만으로 정해서 단기 채용을 한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 주어지는 그 업무 외에도 뭐 각종 택배 수령, 그리고 이제 주차나 전유 세대의 분쟁, 뭐 각종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 등 우리 본래 업무가 아닌 부분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우리 입주민들로 우리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이는 아파트 근로자의 업무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우리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작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우리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보원을 비롯한 우리 아파트 그 근로자의 월급이 190만 원으로 하향 평균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경비원들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야간 지침 시간에는 우리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네. 잠을 자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이 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죠. 이 현행 법안에는 갑질을 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분이 분신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런 경비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법률 제 65조에 보면요. 부당간섭 배제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에 대해서 부당 해고라든지 어떤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항에 좀 보면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경비업법상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또 2조에 보면 경비업법의 업무의 범위는 크게 5가지인데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설 경비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시설 경비라고 하는 거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도난과 화재,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경비 업무 안에는 택배 수령이라든지 분리수거, 주차 관리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15조 2항에는 경비법 15조 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칙 조항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비 업무의 범위가 벗어난 행위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시점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택배 업무라든지 주차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협회 차원에서 이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아파트 처우와 관련돼서 좀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갑질 방지를 위해서 언론 매체, 입주민을 비롯한 사회 인식 개선을 호소하는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피해에 대한 그 대응 사례 등을 우리 관리소장님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제 갑질 피해를 입은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상시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한 법률 상담 그리고 이제 서면 작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와 정부, 우리 입주민 단체 등에게 우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경비근로자 등 아파트 근로자의 그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4월 4일 날 우리 국회에서 아파트 근로자 갑질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법안 그 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갑질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갑질 실체에 대하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매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도 입주민과 우리 근로자가 우리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 언론에서 보듯이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해주기, 서로 인사하기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경기도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경비원 처우 개선 캠페인 내용을 보면 에어컨 설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아파트 경비원 배려와 상생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그 각 단지에 배포하는 등 아주 고무적인 노력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렇게 좀
경비원 분들의 노고를 좀 치하해 주시고 좀 마음을 써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비원들을 잘 대해주는 사례 역시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또 한 아파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관리비 전체 관리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전체 관리비 중에서 경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비용들은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고용 불안과 관련해서 경비원의 희생,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관리비 내리기, 이거를 나쁜 관리비 내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에너지 감축 등을 통해서 전체가 이제 그분들의 고용도 보장을 하면서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감축을 시키는 이런 착한 관리비 내리기 운동을 한 아파트 모범 사례로 아마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 이런 용인시의 사례도 있지만 이제 삼계탕 같은 걸 끓여서 복날 주민들이 근로하시는 분들께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네.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선한 사례들, 아파트 사례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경비원 분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해 드리는 거가 가장 그분들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행 뭐 제도들의 허점에 대해서도 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관련 제도나 법적인 부분들에서 허점들이 좀 개선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예, 그 대통령 그 지시사항에도 나왔듯이 우리 국가 차원의 이제 그 갑질 근절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65조에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보면 구체적인 구속력이 없는 선행적으로 명시한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조문의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당 간섭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 입주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을 이제 포함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할 시에는 가태료 부과 등 벌칙을 좀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그 부당한 지시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그 부산시 관리계약 준칙에 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탁 회사가 변경될 때 우리 그 근로자들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의조항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 법령이라든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해서 그 내용을 꼭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이 우리 현행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다가 사실을 의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렇게 부당 간섭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서서 이렇게 파악하고 중재나 혹은 분쟁을 해결하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입주민들이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서 업무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현행 그 법제하에서는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나 정부 등에서 공공기관은 사실상 그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중재 또는 우리 그 분쟁 해결을 하려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거나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괴롭힘의 대상이 그 상대자가 사용자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용자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시를 하면 더 이상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규정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건설 기준에 이제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이제 공용 부분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 등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실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던 그런 그 근무 장소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등 기본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그 제도 마련이 아주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도 나왔다시피 위탁관리업체 등이 교체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의 배치나 위탁관리업체 등 각종 이제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 금지, 각종 처벌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네, 뭐 금방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장님께서 좀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텐데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질에 대한 원인 자체가 아파트 그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 그리고 낮은 인식 이런 데서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르면 일단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비 근로자분들 그리고 아파트 근로자분들은 정당한 근로자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누군가의 또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 이후에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아파트 관리자로서의 근무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한 분이시고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좀 선행돼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문성에 대한 확보라고 봅니다. 경비 근로자 그리고 그 관리소장 등 이렇게 관리 근무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좀 키워야 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더불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비원을 예를 들면 경비원 신임 교육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근무를 하면서도 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꾸준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무교육이 경비업체에서는 좀 실질화된 교육, 실무교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의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좀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지역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들이 주민분들이 먼저 나서서 삼계탕을 끓여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근무자 관리소장들과 함께 친밀감이 사전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근무자들의 역량을 좀 키워서 뭐 인사도 서로 잘 나누게 되고요. 또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사례를 뭐 말씀드리자면 뭐 한동안 항상 출근하시던 분이 출근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계 장치로서는 감지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비 근무자 이런 분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들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전 국민의 70%가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주택의 영역은 이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라고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지자체나 정부 등은 우리 입주민들의 분쟁을 방치만 했지 해결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정부는 이제 근로와 관리에 대한 그 법이 별도로 있고 그 구분이 또 모호한 관계로 서로 미루고 있고 또 선뜻 나서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비원들도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며 그리고 또 우리 미아원들도 돌아가시면은 집에 돌아가시면 인자한 어머니가 되십니다. 입주민들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그 시선으로 아파트 근로자를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은 어릴 때 학교 교육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거래하는 우리 이 아파트가 이제 우리 그 근로자의 이제 보금자리도 아파트입니다. 그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의 쾌적한 삶의 조성과 양질의 그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상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냄새가 나고 네.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마주치는 경비 관리직 분들께 좀 따뜻한 인사로 마음을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